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간단히 모두 발언이랄까, 인사 발언이랄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랄까, 그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해주시고, 네, 진행자로 아유, 오늘 나는 토요일 날 이 오후가 비교적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토요일 오후는 되게 지역구에서 일정을 안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 쪽에서 토요일 오후는 좀 쉬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쉬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안 쉬길 잘합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중심이 되주실 분들하고 어쨌든 나하고는 세대의 간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대화로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한때는 그 신문에도 잠깐 박근혜 정부 인사 때 개인 모임이지만 재벌 2세들, 관료들, 이런 언론인들 다 모여서 매 정권마다 사람을 배출을 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아마 잠깐 났던 기사에 났던 이경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경련 모임에 윤병철 하나은행 거의 설립하시다시피 하셨던 그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늘상 하셨어요. 우리 고문이시라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꼭 비공식 모임을 해요. 오프 같은 거 하는데 그때 오셨을 때 꼭 20살 차이 나는 친구를 못 가지래요. 그래서 저보고 친구하자고 막 그러셨던 적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허용만 하는 친구인 걸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과 귀한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사실 한 5년 전부터 이거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건 다 수집을 했어요. 노 대통령이 생전에 계실 때 한 2번 인터뷰도 이제 같이 행정관 2명하고 올라가서 인터뷰를 했고 해서 차분히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준비를 하게 됐던 이유가 증권선물거래소 아시죠? 지금 이제 부산에 이제 본사가 가 있지만 증권선물거래소 이제 감사가 이제 임기가 돼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재정경제부 쪽하고 이런 쪽에서는 재정경제부 출신을 대대로 그 재경부 출신들이 감사로 갔어요. 근데 나는 동의하기 어려웠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 이사장이 재정경제부 출신이에요. 집행부가 재경부 출신인데 감사까지 재경부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재경부 차관하시던 분이 지금은 은행연합회 회장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좀 뵙시다. 그래가지고 이건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실상부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부산에서 시민단체 활동도 하면서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기용해봐라 추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추천위원회에 계시던 경희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의 입에서 이제 그 차관이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는 몰라도 청와대가 무조건 강압적으로 감사를 밀어붙인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고 그게 MBC에서 그냥 계속 그 취재가 들어와서 9시 뉴스에 제가 한때는 스타였어요. 요즘 그렇게 내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제가 안쓰러우니까 9시 뉴스에마다 인사수석이 그냥 인사에 개입하고 그런다라고 해서 이제 했지만 저는 그때 양심적으로 하나도 꺼리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심지어는 저를 위로하고 저 그만하시지 그러냐. 이제 접어도 되지 않냐. 메시지는 충분히 준 거 아니냐. 이제 그랬지만 지기가 싫었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니까 계속 9시 뉴스에 한 4일인가 5일을 연속 이제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위로하시려고 노 대통령이 점심을 함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오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원균과 이순신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수 고생하는데 하여튼 전란 대통령하고 똑같이 고집도 되게 셉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결국은 참 이게 대통령으로서 봐도 바른 판단이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언론은 저렇게 공격하고 그러니 이게 참 우리가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균과 이순신이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극명한 이 평가의 차이가 났을까를 봤을 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인 것 같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뭐 수시로 들었던 얘기지만 그날은 나에 관한 문제라서 좋다. 나도 이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딱 5년을 같이 일을 했어요. 2년 전반기에 국정상황실장을 했었고 뒤에 이제 3년 가까이는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던 언론은 다 비판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이걸 착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초고를 만들어도 대통령 앞에 가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하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 코멘트를 주시려 했더니 대통령 성격이 또 부끄러워요. 야, 이거 요새 말로 하면 깔때기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설스럽다고. 남설스럽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게 시기를 놓쳤죠. 저도 이제 그 인사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인사를 하도 오래 했으니까 MB 정권에서는 제가 요직 중에 요직을 다녔잖아요. 국정상황실장 인사를 다니고 아니다 나고 이제 저도 조사에 들어간 거죠. 제 친구를 다 데려다가 얘기해라. 박남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네. 그러다 이제 그것이 아무 이유도 없었고, 근데 친구들이 하도 저기를 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로 이제 일거리도 있고 그래서 나갔었어요. 그러려고 이제 못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정치에는 들어오지 않고 커피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4주기도 다가오고 이제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한다고 하니까 작년 그러니까 한 9월 10월 달부터 그 원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책을 내라. 왜냐면 이제 인수위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냐.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할까 하다가 국정감사 때 정책보고서 한 7권 내고 막 이러더라고. 도저히 짬이 없어요. 이게 넘어가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못해. 인사만큼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언론기관에서 계속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인터뷰에 응해서 내가 단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속 시원한 답이 되겠어. 그죠? 내가 할 때도 잘한다고 써준 적 없고. 그래서 나 인터뷰 안 한다. 대신 내가 책으로 하나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3월 중순부터 이 기존에 있던 걸 다시 놓고 새로운 상황이 바뀐 거에 맞게끔 이제 다시 이제 체제도 바꾸고 이제 글을 다시 쓰게 됐어요. 그래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윤창중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의 인사가 이슈화 됐을 때 이게 마무리가 나와가지고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역시 잘 안 팔려요. 이게 그냥 막상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는 그렇게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보면 이것이 저는 대통령의 인사가 우리의 생활을 아마 가장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전방위적으로. 그죠? 그럼에도 막상 독자라는 것이야 직접 자기가 뭘 흡수하고 배울 게 있지 않은 책은 사실 멀리 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남긴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물론 여기 일일이 인사 사례를 다는 못 썼어요. 왜 정동영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으로 갔느냐, 그런 것들의 뒷얘기나 이거는 현재도 아직까지도 예민한 얘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에피소드 위주보다는 하나의 그 시스템 매니아였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했느냐 이런 쪽에 착안하고 그런 관점에서 썼어요. 그래서 다소 뭐 그냥 저는 글빨도 없고 학자도 아니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들이 하지 못했던 청와대 경험.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5년간 있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1년 8개월 근무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이양하고 2달 정도 겹치는 근무. 그래서 토탈 한 7년 가까운 내 청와대 생활의 경험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너무 장황했죠? 근데 이게 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예요. 네. 남중일 길을 남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히 견주기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생활 5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또는 저 우리 다음 차기에 우리 나의 후배들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근 생각하면요, 노무현 대통령 빨리 떠나서 저 그냥 부처로 돌아왔으면 저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하거든요. 그리고 뭐 고시 합격한 사람은 아무래도 가깝잖아요. 새누리당 사람들. 그런데 저는 그러나 지금도 그 세월이 너무 행복했고,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가장 힘든 이유는 하기 어려운 싸움을 대통령이 자천히 언론과 싸우고, 그죠? 싸웠다기보다는 대등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 대등한 관계로 좀 갔으면 좋겠다. 사주가 좌지우지하는 그 언론사 편집권 다 독립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 그게 당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 지킬 취지를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결국 핵심적으로는 이책에서 주장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의 시스템 인사잖아요. 시스템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뭐 책을 뭐 읽은 사람도 있지만 못 읽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노무현 정부의 시스템 인사는 이거였다 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여기 보면 이제 인사수석실을 만들어서 검증과 추천을 분리했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셨는데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각 정부마다 실세가 있어요. 그죠? 이조 시대 때도 당쟁의 가장 큰 그 목표가 되는 자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조의 전랑. 이조 전랑. 그게 인사를 담당. 그리고 대통령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힘은 인사권일 겁니다. 그게 국정원장을 누구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항상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실세예요. 이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는 소통령으로 불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김현철 씨. 그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소통령이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다 들은 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는 또 우리 동료 의원이시지만 그게 또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노태우 정권 때는 우리 박철원 그런 분들이 다 있죠. 왕. 그래서 우리가 소통령, 왕특보 뭐 이런 그 용어들이 따라다녔어요. 유일하게 참여정부에서는 2인자가 없었잖아요. 문재인 아니에요. 문재인 실장은 정말 인사에 대한 힘을 못 썼어요. 제가 더 힘을 셌죠. 그게 왜냐 간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가능했느냐, 그죠?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현철이라는 사람, 제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면 김현철이 소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아버지를 밤마다 만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 내락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실무적 뒷받침을 누가 하냐?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비서실이라는 게 있어요. 요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을 김현철 씨가 자기 사람 딱 앉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하는 방식이라는 게 요 수석실하고 비서실에다가 사람을 추천하고 이 사람이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야,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하는 검증을 같이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김현철이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뭐 웬만한 은결 가지고는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줘요. 그리고 방식도 어쨌냐? 바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공기업 사장 같은 게 왜 저 사람이 가고 이런 걸 아무도 몰라요. 언론이 사전에 알 수도 없었어요. 그때 뭐 관심을 갖고 임기를 체크하고 막 이러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단선으로 그냥 대통령서부터 그 소통령 김현철 거쳐서 공직기강 비서실 비서관 거쳐서 바로 임명하면 끝나요. 언론도 뭐 취재가 필요 없어요. 그땐 조용했죠. 그러니까 인사하고 시끌시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참여정부 때 이제 그런 것,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이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봐줘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YS 대통령 시절의 시스템을 혁파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갔어요. 추천과 임명을 같이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배수구 장관 시절부터 저에게 자꾸 물어보셨어요. 그런 인사에 관해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해수부 장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 시절에도 이미 그런 원리에 대한 실험을 이미 하셨어요.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하게 했고, 다면평가를 시켜서 하게 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장관에게 청탁을 해도 쪽지를 총무과장이 저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장관 때 했던 거를 이제 청와대로 들어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상황실장 할 때 그런 서포트를 했어요. 이지원 시스템, 이런 인사 시스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농단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수위 때도 부르셔서 제가 이제 이분과 전문위원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윤성식 교수의 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드리고 또 제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인사보좌관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는 사람만 발굴해서 추천을 하자.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기존 그대로 검증을 세게 시키자. 이래서 추천과 검증을 떼버렸어요. 근데 보좌관도 수석급 차관, 그 다음에 민정수석도 차관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 둘이 내통을 하지 않는 한은 조금은 걸러질 거 아니냐. 그죠? 한 사람이 번거로워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 이 갈라놓은 게 여기에 보면 비서관 있죠, 또 행정관 있잖아요. 비서관 있죠. 이게 몇 사람을 설득하고 내통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비밀이 지켜지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이 내통할 수도 있지 않나요? 최악의 경우에. 미국의 헌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냐면, 신뢰할 수 없는 권력은 제도화를 하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다 제도화를 한 거잖아요. 헌법 정신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견제할 거냐. 둘이 내통을 못하게. 그러면 사전에 이 검증한 결과를 여기가 못 받아보게 하자. 그리고 이 사람도 추천한 거를 주고 나서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어떤 경로든지 간에 판단하고 하는 걸 둘이 하게 할 수 없으니 그 판을 만들어주자. 2심 재판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인사추천회의예요. 인사추천회의. 그게 이제 그 심판장이 누구냐면 위원장이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들, 정책실장, 그 다음에 이제 인사수석이 간사입니다. 그 다음에 민정수석도 오고. 그리고 그 인사추천회의는 매주 목요일 2시 10분이에요. 이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대통령 행사 갈 사람 가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2시 10분. 목요일 날 2시 10분. 그래가지고 비서실장 옆에 조금만 많이 모여서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서 준 사람에 대한 걸 이제 요번 주에 인추회의 안건은 이거요라고 통보를 해주면 윤정숙 씨는 검증 자료를 가져오고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평가서, 역량평가서 이런 걸 만들어서 비로소 인사추천회의 장에 와서 딱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위원 8명에게 다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당하는 게 어떨 때 저는 좋은 사람 발굴해서 이제 될 것 같겠다라고 딱 검증 결과를 열어보면 거기서 탈락자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인천의 그 인천공항 담당하는 국제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5번 재공모를 했어요. 하나도 안 돼서 이제 이 책에도 나왔지만 헤드헌팅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그때 그 이재희 씨라는 분이 유니레번가 뭐 하여튼 다국적 기업의 그 아시아 태평양 총괄 저기다 좀 연봉이 10분의 1로 다운되는데도 그래도 이제 자기는 그런 기업에서 할 만큼 했으니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 해서 모셔오고 그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7년인가 계속 우리가 1위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 히트를 놓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이제 말이 길어졌지만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내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한 명에 의해서 농단을 하는 체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이제 가장 큰 전제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먼저 누구요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람 꼭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시스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 면에서도 굉장히 그 지켰다. 그래 이기준 부총리 파동 때 한번 또 혼났어요. 약간의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가 굉장히 그 혼났잖아요. 언론에서나. 그래서 그겁니다. 참여정부는 실세가 없다. 시스템이다. 그 대통령의 수첩이 없고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참여정부의 인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스포트라이트 받았냐면 임명제에서 과감히 공모제로 다 공기업 산하기관들은 예외 없이 다 공모제로 갔어요. 만일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처음부터 그 각 부서나 부처나 또는 그 해당 산하기관에서 만든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서 어떤 사람이 응모하고 도전하는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언론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청와대에서 심으려고 한다 뭐 막 이렇게 비판도 받고 있지만 거기서 살아올라오지 못하는 그 절차로 살아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다 들게 됐어요. 그래서 당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비서실장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왜? 당 사람들을 쓰고 싶은데 당 사람들이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이것이 시스템 인사의 장점이다.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넘어서 인사수석이라는 제도가 아직도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는데 제가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제가 거친 데는 다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상징적 자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따라다니면서 다 지웠어요. 그게 뭐냐, 해양수산부. 없었죠.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이 없었어요. 국정상황실이 그거 얘기해드려도 돼요? 그 주제는 다른데 국정상황실이 왜 만든 거냐? 지금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국정원이잖아요. 이 국정원에서 옛날에는 대통령께 독대를 합니다. 정요일 정시에. 국정원장이 왜 힘이 세냐면 대통령을 혼자 만나서 각종 보고를 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끝발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 출입하는 국정원,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도 저를 저녁에 가끔 찾으면 제가 오늘 좀 안 됩니다. 장관님 아니라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면 우리 출입하는 국정원 아이오하고 오늘 저녁 먹으면서 장관님 해드려야 되고 장관님에 관해서 좋은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장관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장관님하고 식사 같이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때 국정원 직원하고 같이 네. 장관도 못 만나요. 뭐 안 만나요. 왜? 왜냐면 그 양반하고 뭐 오랜만에 또 장관님들도 대개는 뭐 나를 위해서 유용하겠다 싶으니까 용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국정원이 막강한 힘을 누릴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게 대통령께 그렇게 판단이 없이 바로 직보가 되는 그런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느냐 이런 데 대한 회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특히 사람에 관한 인사 자료라든지 이런 게 보고가 되면 대통령 머릿속에 한번 그 장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각인이 되면 그거 진짜 불식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정 기관이 그런 막강한 힘을 누리는 거죠. 그게 독대보고를 없앴잖아요. 없애면서 이제 했던 것이 뭐냐. 그렇다고 국정원, 경찰, 정보를 대통령이 모르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대면에서 보고받기 싫고 국정상황실에서 몽땅 그 경찰에서 올라오는 정보,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정보 이걸 다 취합을 해서 사실관계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유해야 될 문제 같은 건 거기에서 이제 걸러서 정책적 의제로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일종의 개혁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일을 해봤을 때 정말 이거 대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신뢰성이 많이 부족해 많아요. 그 보고 중에서. 그래 이런 것들이 막바로 대통령께 보고 드렸을 경우에 정말 곤란이 올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취재예요. 그 실장 이광재 씨. 네, 이광재 실장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국정상황실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걸 없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수석도 지금 없어졌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없애고 제가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가 꾸려졌을 때 저하고 동기가 누구냐면 임태희 비서실장, 정두원 의원 이 사람들이 저하고 네, 동기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쓰여있던 이런 계략적인 이렇게 우리 참여정부는 인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저기를 못하게 잘 해놨다. 그래도 저희를 그렇게 공격했어도 사고가 없어요. 이 책에도 통계로 잡아놨지만 낙마가 되고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한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전효숙 씨 같은 경우는 그건 지금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그 정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특별한 걸 빼고는 없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걸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저기 하고 그 다음에 2,500명 정도의 명단 내가 각 분야별로 이런 사람들을 항상 요직에 기용하려고 고민했고 여기 보수적 성향도 있고 진보적 성향도 있고 한 사람들이니 참고하고 해서 내가 직접은 안 가요. 왜냐면 또 괜히 그렇잖아요. 말 나올 소리가 있어서 제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정두원 의원이 특히 이제 그걸 좋게 생각했던 것 같고 얘기를 했는데 정두원 의원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팽당했죠. 그러니까 그게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엔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을 둘러싼 특정 세력이 자기들 뜻대로 인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참여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상당히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걸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은 날아가고 비서실장 산하의 인사비서관 밑에 몇 명의 행정관이 인사업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인사추천회의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영포라인들이 다 이제 권력을 잡고, 그죠? 박용준, 신전식, 뭐 상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통. 형한테 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정부의 시스템 비인사가 엄청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부터 근데 또 이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상황실의 부활이나 해양수산부 부활을 시켜주죠. 근데 국정상황실의 부활이나 또는 이 인사수석실의 부활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그 인사비서관 밑에 네 명인가 인사비서관까지 포함해서 4명인가가 인사업무를 맡겼어요. 그럼 우리 때는 어쨌냐? 우리는 수석 밑에 비서관이 3명, 그리고 행정관이 한 20명, 21명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상시적으로 쭉 인사의 제도 개선이 되든지 또 인사관리비서관, 인사제도비서관, 균형인사비서관. 그래서 균형인사비서관은 여성, 장애인, 지방대학 이런 데 대한 목표
이런 거 할당도 하고 이런 제도 개선도 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해왔어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대통령 생각이 그 자기 꼭 시켜줄 사람 잡음 없이 하고 싶으면 부활하기 싫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사전 토론을 했는데 예. 저희끼리 토론할 때 나왔던 얘기가 예. 결국 이 노무현 정부의 시스템 인사가 왜 이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통령한테 권리적거린다는 거죠. 그 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한다고 봤을 때 거의 유일한 권한이 인사권인데 그렇죠. 그 인사권을 이렇게 줘버리면 대통령이 굉장히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이제 약체화 대통령이 되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실 대통령은 정당과 같이 정권을 잡아서 책임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정당 심판받는 거고 자인대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이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이제 이렇게 이 시스템 인사를 통해서 걸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가 확 줄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책에도 쓰셨지만 그 정찬영 인사수석이 뭐 회의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가 온 측면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게 정당의 지지가 약해지니까 안 그래도 약체화된 대통령이 더 약해지는 이제 그러면서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약해지고 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권한이 약화된. 근데 이걸 누구를 중심으로 두고 볼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존립의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국민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에게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끼는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그래서 쓰는 거죠. 대통령도 내 생각을 잘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쓰시고 싶었던 분들을 그럼 몇 퍼센트 확률이나 썼을까? 거의 다 썼어요. 왜? 노무현 대통령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그 뭐라고 할까 각광받던 공직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못 썼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공직이라는 데 있어서는요. 흔히 지금 요새 우리 사회가 참 희한해진 게 이 도덕성과 전문성이 별개인 것 양 얘기가 돼요. 도덕성은 없어도 이 일만 좀 잘하면 그 사람이 공직에 맞다라고 자꾸 이제 이런 논리를 대거든요. 얼마 전에도 청문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도덕성 검증하는 이 저기는 비공개로 하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저는 기업에선 통용된다고 봐요. 왜? 내 거 내고 내 거 덜고 내가 먹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키워줄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사기가 몇 번 밀어도 아이디어가 번뜩번뜩하고 남을 설득해내는 재주가 있다면 기업을 위해서 물론 사회적으로 폐악을 끼치지만 직접적이진 않은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그 공짜로 얻어진 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 근데 공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국민이 대통령 뽑아서 그 대통령이 위임을 받은 권력이에요.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고 이 공권력의 핵심은 뭐냐? 한정된 자원을 정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잘 나눠주는 거예요. 선의의 기준을 누구든지 다 사전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 기준을 어기지 않으면서 잘 관리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앞서는 게 뭐냐? 영치가 있어요. 도덕성이 있어요. 일이 잘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국민들한테 받은 걸 막 저쪽에다 갖다 막 그렇다고 불균형하게 성장한 것이 잘 됐다는 지금 역사적 입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직에 있어서만큼은 도덕성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별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성 갖춘 사람들이 훨씬 있잖아요. 네. 왜냐? 요령을 못 피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을 만나서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인추위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야 이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그 인터뷰 때에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인수회의에서 8명이 모이잖아요. 정말 인사수석 속상해요. 그냥 가면 제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홍보수석은 기자 시절에 출입하던 추억을 갖고 다 얘기해요. 그 사람 어쩌고 다 얘기해요. 또 2년이 되는 사람 다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간사잖아요. 시황 중계를 하게 돼 있어요.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차피 인사를 하려면 만일 방송계통의 사람이 유명하여 홍보수석 불러다 의견 듣고 다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인사추천회의라는 걸 뿌려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본 얘기를 인사수석을 통해서 실황 중계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 속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8명이 입맞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죠. 이때 문재인 실장이 왜 이 발언을 잘 아는 사람이 발언했죠? 이 사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경희대 나온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문재인 실장 그거 잘안 따지는데 그래도 또 이게 특별한 법대네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그만큼 속속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대통령이 권력이 약해졌다 할 때 내가 내 뜻대로 못해서 그것이 약해진 건 맞지만 국민을 위해서 좋은 사람 뽑아서 일을 잘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대통령 권력이 약해진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체계적으로 각가지 정보를 다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당이 약화된다는 건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당 사람들도 해당 그 분야에 경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그런 게 맞지 않고, 근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던 이유는 당정 분리를 해버린 거죠. 뭐를 행사하는 거냐면 공천권. 그죠? 공천을 일체 반을 안 했어요. 딱 하나 했어요. 누구냐? 장양숙이라고 아시죠? 장애인이고 여성이고 부산분이고. 그러니 내가 공천 일체 관여할 테니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시다고요. 전화를 좀 해서 의장한테 이 사람은 비례대표를 좀 해줘야 된다. 상징적 아니야.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또 우리 당이 지금 취약한 부산 사람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공천에 관여했어요. 당무에 일체 관여를 안 했어요. 당직자인가요? 관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치 자금을 줄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과의 이 유기적 이런 관계라는 게 옛날 방식에 의한 끈끈함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건 정책에 관한 협의는 열심히 하려고 했죠. 당정협의 같은 거 열심히 만들어서 했지만 그것이 이제 또 과거의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고 그 대목에 관해서는 너무 시기상조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비꼬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권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당과에 관한 문제는 당 출신들 많이 썼죠. 여전히 많이 썼고. 그 대표적 사례가 그거 아닙니까? 대권, 잠재적 대권 후보들을 다 특별히 사실은 어려운 결정이죠. 예를 들면 김은태 장관, 그죠? 정동영 장관, 유시민 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내각에 불러서 경험을 쌓겠죠. 이것도 다 당연한 해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당과의 유기적 관계가 왜 약해졌냐는 건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던 게 제일 큰 이유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정치해보니까 그러기 쉽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 때 떨어질 것 같으면 대통령 공격하면 인기 올라가는 줄 착각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유다. 그건 인사권과는 두 번째 문제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내놓으면 근데 그걸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겠죠. 물론 내 마음대로 사람 못 쓰는 그런 그 면의 권력은 약해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살짝 얘기하다가 넘어가셨는데 정동영 장관 왜 통일부냐? 괜찮이 안 쓰셨으니까 그거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요. 대통령이 저기죠. 대권 후보들 이제 내각에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8개월 정도 하셨지만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한번 부처를 움직여 본다는 게. 그러니까 이 장관이 어떻게 이제 되고 있던 그 원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니까 대권에 도전하실 분들을 경험을 쌓게 하겠다 할 때
사실은 정동영 장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끝까지 경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가 가장 이해관계가 복잡하고요. 할 일도 되게 복잡해요. 건강보험 같은 건 전부 다 관련되잖아요. 국민연금까지. 근데 정동영 장관은 그보다는 나는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 바꿔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바꿔줬어요. 빛나 보이는 걸 하고 싶었던 거죠. 또 근데 유기를 정상이 정동영 위원장님은 제 소속 그 지역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더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통일 문제도 작지는 않은 문제예요. 네. 본인은 이제 통일부를 원하셨어요. 그럼 김근태 장관님은 복지부 원해서 가신 건가요? 아니 그건 그 전에 우선적인 논의는 정동영 장관님이 우선. 정동영 우선 원칙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심을 이제 쭉 하시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설명을 여러 명들한테 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노무현 내내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게 코드 인사인데 유수원님 같은 경우는 코드 인사와 탕평 인사를 비교하시면 탕평 인사가 외회적인 경우고 사실은 코드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탕평 인사라는 게요. 그 링컨이 스탠튼을 쓴 거 보고 탕평 인사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대개가 뭐냐? 아니 장관 20명 중에 1명 쓴다고 탕평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그 뭐냐 강경파고 하니까 이제 군의 장악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적임자를 쓴 거고 대개는 탕평 인사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반이 약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조정조가 왜 남이를 끌고 들어가겠어요? 노론 쪽이 세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명분으로 걸어야 될 게 다양한 생각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끌어들이죠. 끌어들이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가 발달됐잖아요. 정당에 이미 무수한 사람들이 대통령과 철학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브루킹스 연구소, 그죠? 헤리티지 연구소 이게 딱 싱크탱크로 이제 딱 자리 잡고 있고, 뭐 독일의 에버트 재단 같은 경우는 뭐 3인당, 그죠? 이게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일찌감치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가 다 있어서 그 정권 교체기에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이게 하버드 보스턴의 그 이삿짐 센터 그 공차 없이 다닌대잖아. 왔다 갔다 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듯이 이게 정당 정치가 이제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탕평 인사 이런 얘기는 굉장히 사실 그리고요. 우리나라 5년이 다니잖아요. 대통령 실제로 일하는 기간이 얼마나? 제가 그때 그 참여정부 있을 때의 그 문제의식을 느껴서부터 법안이 만들어지는 평균 기간이 37개월인가 이렇게 저희가 됐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내가 이 기회에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언론에 다 꿈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언론이 정말 이 권력에 대한 권력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편할 거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내각제로 갈 거냐 이런 논의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우리의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가 단임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건 굉장한 정말 비일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4년 국회의원 선거 5년 대통령이 20년 만에 87년도 헌법 체제잖아요. 2007년도가 딱 그게 맞아지는 제일 가깝게 되는 때라서 이걸 좀 타협해서 늘리고 줄여서 선거를 좀 같이 치르면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죠. 단임제를 해보니 이게 앞에 머리 끊고 꽁지 끊으면 일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선거가 너무 많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맨날 우리 정치판이 싸움판 같이 비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선거가 너무 잦으니까 정쟁이 작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의원 대통령을 같은 날 선거를 하고 자치단체장은 만일 맞추기 어렵다면 중간 선거의 개념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또 효과가 있냐면 요즘은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대 야소를 이제 맡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여소야대로 한참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속도가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비등비등한 이런 힘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하는 날은 여대 야소가 될 확률이 많아요.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찍으면서 한번 일 잘해보셔 국회의원 찍어주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모든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한 거죠. 4년 주임제를. 근데 안 받았잖아요. 본인은 나오지도 못해요. 헌법 부칙상. 그리고 그때 희한한 게 언론이 하루 만에 그냥 없애버리대요. 그 이슈를. 그러니까 이 언론의 힘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들어가셔서 정말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네. 정치지망생이 언론지망생들이 잘 되겠어요. 목구멍이 제일. 또 하나의 논란이 이제 책에 그렇게 쓰셨지만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보다 인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 아니냐. 검증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특히 박근혜 정부 초기에 거의 뭐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우수수 낭만 70년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낭만을 시켜버리니까 저도 인수위 출입을 했었는데 당시에 김영주 총리라든가 뭐 하여간 되게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인사 중에서 제일 답답한 게 왜 이렇게 연령대로 후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70대로 올라가요. 노인네 인사를 하시다. 근데 물론 그 경륜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경륜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 지금까지 거기에 쭉 보면 축적돼 있어요. 저요. 지금도 전 하라면 이분들 아니래도 뽑을 수 있어요. 많죠. 다만 그러면 그리고 그게 대통령과 이 생각이 다르냐 같으냐는 그분이 쓰신 칼럼이나 이런 거 쭉 읽어보면 되게 방향이 나와요. 붉은 줄거리나 이렇게 나오고 그분이 되게 경력이 어떠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두려워하는 건 그거죠. 야, 당에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주위에서 경험도 안 해본 사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하게 많으면 대통령 불안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까도 시스템 인사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불식을 시켜주려면 각종 자료를 놓고 여러 가지 다 보고 그렇게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가끔 핀잔을 들었던 게 이제 인사수석 같은 걸 하라 할 때도 제가 고사를 했었어요. 왜? 정부 부처에서는 아직 제 동기들이 1급인데 제가 인사수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렇게 급급이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젊은 사람 키우는 것도 인사 아니냐. 그래서 좀 과감한 발탁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지금 보기에 우리가 너무 자꾸 아는 사람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수첩 인사가 갖는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 뭐 특정인 말씀대로 뭐 방통위원장이 상징적이잖아요. 방통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그렇게 융합상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과감할 수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도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도덕성 있으면서 인자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안 들었을까요? 시청에 왜 이렇게 아셔도 이렇게. 왜냐하면 인재를 구할 때 그 한정된 자료만 뽑아와라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쭉 놓고 그래서 지금 저 하나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거 없앤 거요. 지금 안전행정부 장관 밑에 가 있거든요. 안전행정부 장관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지방자치단체 다 관할하죠. 안전에 관한 업무 하죠. 인사 업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관 신경을 못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걸 왜 만들었었냐면 그 인사 제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인사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문제가. 인사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체제가 안 갖춰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많이 합으로 위임을 해줘야 돼요. 1급에 관한 인사나 이런 거는 총리가 알아서 하게끔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다 또 걸르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제일 신경 써서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다 많이 발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 경력과 공직 경력이 자유롭게 좀 크로싱하면서 경력을 쌓게 하는 제도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 끝까지 관리하고, 또 인사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암행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능이 지극히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사람을 고를 때 제일 많이 의존했던 게 뭐냐, 인사위원, 중앙인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인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쭉 뽑아봐라. 그 분야에 경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새로운 사람 이렇게 또 추적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칼럼을 썼느냐 이런 걸 보고 고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겠다고 하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데이터베이스는 지금도 관리가 계속되고 업무 제가 지금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없었어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때 12만 몇천 명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었고, 그 10만 몇천 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저서라든지 그 논문을 쓴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신문에 간단한 칼럼이라든지 그런 걸 다 붙여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거치면서 어떤 일을 해봤느냐, 그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공과 과를 다 표시하기를 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쭉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기 내가 적어놨지만 우리 보세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조난자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죠? 그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이 불투명하며 권모술수와 기만으로 정치생활 30년을 일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위험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가지고 있던 조난자리.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노동 문제와 관련해 반정부적인 과격한 운동으로 노동자를 선동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 유마, 결정적인 범죄 증거 수집에 노력하겠습니다. 삼당 합당과 관련해 각종 집회에서 김영삼은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팔았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정부는 근로자의 정치 참여를 좌경명공으로 매도한다는 등 사상이 극히 불순한 인물, 이런 식의 평가를 해서 안 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문회 때 했던 그 발언 같은 거라든지, 그죠? 또는 해수부 장관 시절의 업적이 뭔지, 또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조련자리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분들만 완벽하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에는 부동산 값 뭐 한 몇 달 하는 바람에 폭등시켰다, 이런 건 또 과로 기록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식의 자료가 만들어져야 선진국이 되죠. 의원님 같은 경우에 조난자를 어떻게 혹시 보셨어요? 저는 그냥 크게 별로 없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네. 그 얘기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특징이 아까 말한 수첩하고, 수첩에 의존한다는 거, 또 하나는 관료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차관 출신들을 장관으로 많이 올렸거든요. 사실 의원님도 관료 출신이시고 한데, 그런 어떤 관료에 의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어떤 그 직업군이 항상 일을 잘한다, 이건 굉장히 편견이에요. 그거 없어요. 내 관료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쭉 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어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료들을 많이 쓰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라면 초반에 많이 안 써요. 왜냐? 초반에는 대통령의 개혁적인 생각이나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오히려 자기와 가까이서 정치하면서 실행까지 했던 분들과 또는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년에 가면 한 3, 4년 차를 가면 그때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는 관료들로 하는 게 나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으로 인사를 하는 그 하나의 정권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개혁적이지 못할 소지가 있어요. 다만 청와대에 있는 그 교수 출신이나 그 정책을
다듬었던 인수위에서 그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제가 한때 국정을 경험해왔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이 있어요. 왜냐? 민주주의의 원리는요.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몰라요. 우리 언론들이 그분을 바보 만들었지만 저는 가만 놔뒀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누리당으로 갔을 거예요. 그때 왜 그분을 좋아하기 시작했냐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시스템을 만들어요. 뭐든지 그래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 생각은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제도적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정권 초반에 특히 조중동 이쪽에서 엄청난 비판했어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위원회 공화국.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초창기에 지금 관료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국정에 대한 이 그런 생각과 좀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면 대통령위원회를 저렇게 다 없애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관료제의 속성은 관료들은 지금 권력이 세면 연종복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뭐냐? 자기 부처의 이익이 되고 이런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배분이라든지 정치계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누군가는 심판을 해야 돼요. 이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판단을 해주고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때 누가 제일 좋냐?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이 외곽에서 부처를 바라보고 부처의 정책을 판단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누구겠어요? 관료들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누구냐?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수님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체제에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처에서 만들어 온 정책을 여기다 상정을 하는 거예요. 논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막 대안을 내시고 비판을 해요. 이게 지금 이게 5년 안에 되겠습니까? 뭐 막 하면 대통령이 그렇다고 이 위원회의 안을 따르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중에 논의됐던 것들을 추출을 해서 부처에다 다시 던져요. 이거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 위원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끔 관료 출신들의 위주로 내각을 꾸려갔다면 그 대통령 주위에 그런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이걸 견제하고 그걸 맞춰서 대통령이 꾸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죠. 그리고 내가 아까 국정상황실을 없앤 걸 지금 통탄한다고 하는 이유가 국정상황실에 제가 움직일 때 제가 주로 초창기엔 정책들을 맡아서 했어요. 산자부에서 이 사람들이 국정상황실이 제일 힘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자기네 부서에서 서로 보내려고 해요. 제일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하는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산자부에서 왔다고 산자부의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어떻게 싸움을 했냐? 산자부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부처가 어딥니까? 정통부. 정통부 니 맡아. 정통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보내면 니 산자부. 그럼 이 사람들이 서로 그러면 국정상황실에서 또 걸러요. 그래 그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항상 해야 된다. 일을 대통령. 그래서 그게 더딘 것 같지만 그게 답인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관료를 임명한 거 그것도 문제지만 관료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잘 안 돼 있다. 그리고 요번에 NLL 사태에 관해서 물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인사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비판적 얘기를 한다면 올 수밖에 없었다. 왜? 국가안보실장이 누굽니까? 김장수.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남재주.
대통령 제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경호실장이 누굽니까? 박흥렬. 자, 이분들 다 어디 나오셨어요? 자, 외교안보수석은 어느 밑에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밑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록이나 정상회담 대화록이 까졌을 때 이게 외교안보적으로 미칠 수 있는 타격들에 관해서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들으셨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진용을 짜놓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인지라. 남재준 씨는 25기입니다. 총장 하던 걸 김장수 씨한테 물려줬어요. 27기예요. 박흥렬 씨는 김장수 씨가 국방장관으로 가면서 총장을 물려준 28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대목은. 그럼 대통령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인사에서도 그거는 신경 썼어요. 누구냐? 이종석이라고 하는 세종연구원의 연구원 출신을 했으면 백종천이라고 하는 안보실장은 군 출신. 그 중에서도 빚을 못 번 육사 출신이죠. 그런 분. 그 다음에 외교안보수석이 거기에 같이 하게 되고 외교부 정통관료 출신이에요. 지금 윤병세 장관. 이렇게 짜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냐면 아까도 인추회의나 이런 것이 무섭고 좋다는 게 뭐냐. 다양한 얘기가 다. 그러면 그 회의를 거쳐서 정리된 보고를 받을 때 대통령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일사불란한 라인으로 사람들로 채워놓으면 대통령이 속을 수 있어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게 영민하셔야 돼요. 그때는 수석이 정말 강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기 싫어요. 말로 듣는 거죠. 한 페이지가 넘어가. 우리 행정관들이 죽을 지경이었던 게 요약하는 거예요. 부채에서 60페이지를 받아서 한 페이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청와대 체제도 또 수석 중심으로 짜는 거예요. 수석이 장관 갖고 노는 거예요. 야, 맞나요? 대통령님 생각이랬는데요.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이 권력의 속성을 저도 유혹 많이 받았죠.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걸 견디는 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도덕적이고 정말 수석들이 자발적 독종심이 우러나오게 성직자 같은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게 문화죠. 그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너 항상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하고 싸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대통령이 언론과 타협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웠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정의 원리예요. 걸붙이고 귀찮은 것 같지만 내가 하는 동안에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항상 쓴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권력을 쓰지 않으면 항상 말년에 망하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한 것에 비해서는 잘 버티는데 원세훈 원장이 구속되는 거 보세요. 그래 되면 안 된다. 저희 저만큼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견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저도 뭐 끊임없이 국정상황실은 또 민정 뭐 이런데 맨날 거기 뭐 어떻습니다 하고 NSC 이종석 처장이 지 멋대로 농단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게. 그럼 대통령이 그걸 들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그게 원리인데 이제 관료 일변도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대목이 한국은행 총재 이거 임명 잘합니다. 하는 총재를 또 관료 출신을 보낸다든지 김중수 씨 임기가 됐을 때 이건 망하는 책임이에요. 왜? 한은은 자기 독립적으로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에서 자꾸 한은 총재하고 경제부처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불협화음이 나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인사의 원리입니다. 또 반은 총재를 관료 출신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간에는 또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성태라고 한국은행 총재, 박승 총재 다음에 그분을 뭐 부산상고 출신이라 임명이다 그러는데 얼굴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 믿음은 반은 내에서 전부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아 좋다. 그 실제로 많이 부담을 줬잖아요. 정부. 그런 거예요. 인사의 원리가. 그러면서 끌고 가야 돼요.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 일사불란하게 오면 국민들한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왜 외환 일 맞아요. 물론 단기 자금 기업들이 막 차입해오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 대통령에게 정확히 필요 없죠. 나는 이게 뭐 굉장히 그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시기에 그 대통령으로 했다? 저 외환위기 안 맞았을 수 있다.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펀더멘탈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믿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자기 했습니다.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가 못 잡아도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지만 그런 게 원리입니다. 아, 너무 말이 길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자 그러면 저희 그 의원님께도 조금 일찍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진성 씨 아니 아직은 괜찮아요. 아, 예. 시간 아직 이제 참가자가 많으니까 저희가 원래 항상 마지막에는 쭉 한 가지씩 들어보거든요. 질문을 하셔도 되고 소감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진성 씨부터. 이거 하나 더 적어야 돼. 소감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뭐 최근 잘 보지 못해서 집에 가서 볼 거고요. 네, 그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그게 없죠. 특히는 뭐 북한은 북한은 마음이 좋지 않네. 네, 마음이 막았지 않으면 그냥 잘라고. 근데 그런 견제와 균형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네, 되게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김진성 씨. 일단 감사를 들으면서 제 지역 위원장님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재밌었고요. 얘기 들으면서 인사 원칙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 관료실에 떠서 안 된다는 부분도 인사 행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서 놀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사실은 저 의원님 듣기 전에 얘기를 할 때 그 인사가 만세라는 말이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 시스템 자체도 이게 정말 정밀하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시스템이 필요 없지 않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야기 듣고 이런 식으로 뭐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관료를 내지 않는 게 어떤 견제나 균형을 정리해 보신 자료나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공유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냥 있으시면 어떤 자료는 어떤 원칙 이런 거. 그런 원칙이나 그건 뭐 이건이. 나중에 제가 이게 증거파를 내야지. 다 내면 정동영 장관 얘기 들어서 기록물도 사람이어서 또 지금 팀이. 그다음에 우리 지영 씨. 네, 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사 개혁을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사라는 거는 나라 전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라든지 언론까지 모두 아우르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인사가 그냥 그저 시스템, 행정부 내 시스템으로 머물러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에게 확장이 잘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국정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정권의 이미지가 안 좋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 정권에서 만약에 정말 이런 노무현 대통령 같은 비전을 가지고 국정에 임한다면 그때는 행정부의 이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어떻게 아우르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지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이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세 분은 뭐 그래서 그러는데 이건 진짜 큰 제 의제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건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특히 언론력이 특히 언론 교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이 민주주의를 얘기해요. 민주주의 개념이 뭡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 쏠리면 안 돼요. 한 곳으로 비정상적으로 쏠리면 그건 민주주의가 이미 깨진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 우리 정부는 우리가 이 일천한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빨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정부의 청와대 한 7년 가까이 몸담으면서 생각해본 대목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일정한 집단이 있어요. 그게 제1번이 대통령. 그 대통령. 왜? 대통령이 왜 그 저해를 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하고 정책결정권 이외에는 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왜 막가느냐? 권력기관을 부리는 거예요. 국정원, 원장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보내. 뒷조사 다 해. 각종 정보 쫙 망원가. 그 정보 가져와서 기업인이면 제일 무서운 게 국세청이야. 줘. 검찰 줘. 제 손봐. 금감원. 살아남을 사람 없죠. 거기에 가장 기여를 한 게 누구냐? 국정원, 검찰. 금감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됐던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권자가 누구냐?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입법부. 근데 와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라는 거는 정당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옆에서 견제할 권한이 있어요. 자, 사법부. 나름 많이 저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센 데는 언론이에요. 언론이 왜냐? 저는요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 지영 씨라고 하셨나? 네, 지영 씨가 지금 20대고 있는. 근데 제가 가장 이 정치를 떠나보시면 못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 한 것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국민에게 비춰지냐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아우르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언론은 원초적으로 아우를 수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 언론이 인사에 개입을 엄청 했어요.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장이 YS 대통령 시절에 쫙 올라가다가 후보가 1번, 2번 이렇게 올라갔는데 2번이 밤에 대통령 식사하고 술자리에 찾아내가지고 전화 한 통화에 김영삼 대통령이 마음을 뒤집었다고 하죠. 그런 정도로 힘이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 언론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주고받는 거야. 나 이거 도와주면 도와줄게.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냐면 정권은 좋아요. 자기 허물을 많이 덮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게 다 쌓여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외환위기도 그런 것에 다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도전하지 말아야 돼. 정치인으로서는 도전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네. 언론하고 싸워서 특별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글 잘 씁니다. 말 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완전히
수준 이하의 사람같이 인식돼 있을 수 있어요. 막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막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언론도 좀 이제는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하면 같이 내려갔으면 돼요.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내려갔어요. 여기는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때 이걸 이 심판을 해줘야 되는 게 국민입니다. 근데요, 언론이 도와주지 않고 제대로 비춰주지 않는 대통령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 전두환 대통령으로 인한 아주 깊은 상흔이 있어요. 뭔지 알죠? 야, 대통령 한 명이 마음먹으면 언론 통폐합 다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나약한 존재고 대통령은 무척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전자에서 국민들이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검찰을 왜 못 아우르냐? 검찰은요, 아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제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력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검찰이 무엇이 문제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무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검찰이 없어요. 세상에. 뭐냐? 수사는 FBI가 해오면 검찰이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뭐야? 일종의 행정부 내에 또 하나의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손 봐주려면 악착같이 제 기소하는데 기소하는 방식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안 나오면 다른 거 갖고 가서 갖다가 끝까지 기소를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 집단의 허물을 그 집단에 속한 사람 아니고는 들여다볼 수 없는 유일한 집단이 두 군데가 있어요. 검찰하고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다고. 그렇죠? 검찰 잘못했어. 자기들이 자체 감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누가 수사합니까? 수사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민주주의의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도 내려가고 견제받을 테니 너희들도 너희들 허물에 대해서는 너희 검찰이 아닌 제3자,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공직국회수사처라는 그걸 만들어서 견제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일련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들이 그런 메시지를 읽고 선의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한 이런 거에 대해서 긴 역사를 봐서 나도 협조해야 되겠네 하면 되지만 당장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기존에 누리던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한 거죠.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은 뭐 사면 초과했죠. 그다가 또 뭐 미국한테 잘하라며 그래서 이라크 파병 결정하면 또 진보지가 다 흔들리고. 그러니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5년 동안 그 밑에서 대통령하고 맨날 밥 먹은 끼니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그 아침 식사 조찬 같은 거 할 때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이해를 좀 더 해주십사. 그게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언론사도 사주가 투자하셨어요. 투자를 통해서 개인이 하시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이상의 초과 권력을 누리시면 안 되죠. 근데 편집권에 다 관해. 기자들 인사 다 관해. 그럼 뭐 어떡하라고. 기자들은 그 영민한 머리 가지고 방향 정해주면 글이 쓰잖아요. 다양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우를 수 없는 거예요. 아울러지지가 않는 일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득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 일을 했겠느냐. 그건 잠깐. 노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사람들이 도 많이 알아졌어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그죠? 지금 우리가 검찰이 결국은 이제 개혁까지 가서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벌써 이제 기구 특검으로 갈 거냐, 뭐 제도 특검으로 갈 거냐, 다 이제 그 검찰 개혁을 놓고 하죠. 그게 뭐냐? 검찰이 아닌 제3자가 검찰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미라를 뿌려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난 노 대통령이 한참 좀 지나면 평가를 받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위에서는 저보고 이제 노무현 얘기 좀 그만하래요. 근데 저는 너무나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무현을 극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극복이 뭐예요? 어느 정도 해놓고 극복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던진 화두에 대해서. 그럼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지금 정확히 얘기합니까? 다 타협하죠. 아직도 멀었어요, 할 일이. 근데 저도 이 얘기하고 나면 저 인기 되게 없는 정치인이에요, 사실. 저 카메라도 잘 안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다 비춰주는 거예요. MBN에서 좀 비춰달라고. 저도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부대들이 정말 금방 빨리 행복해졌죠. 근데 지금 이런 시스템 갖고는 여러분들 왜 부자 존경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잘 된 사람 왜 국회의원 보고 저 되게 열심히 해요 사실. 근데 왜 존경 못 받냐? 저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그 있잖아요. 과거사정. 그거 역대 대통령 아무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그 귀찮은 일인데요. 과거를 밝힌다는 게요. 자료도 없는 거 그죠? 그거 왜 했겠어요? 바로 부자 존경받게 하고 어느 정도 직위를 얻은 사람들은 정당성을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있습니까? 부자들 왜 존경 안 하죠? 우리가 아직도 친이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정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통해서 또 과거에 의문사 뭐 이런 거 다 풀어주고 또는 그죠? 그런 거 다 해서 용서와 화해를 빌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승복하고 살자 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안 됐잖아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우리 노예 그 양반은 힘든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남들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근데 또 그 공교롭게도 이 확성기를 딱 잡고 계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자기들한테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의 이 적인데 그래도 끊임없이 지금 그 던졌던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얼마만큼 빨리 갈 거냐. 아까 제가 분명히 부탁드리는 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는 이거 1000불짜리 나라다. 이걸 바꿔야 돼요. 진짜. 알겠습니다. 여기 듣고 우리 박찬원 씨. 예, 잘 들었고요. 일단 두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책을 내면서 박근혜 정부 사람들한테 타산 지속으로 삼아라 이런 차원에서 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이제 그쪽에서 활용을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차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책을 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듣다가 떠오른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시점이랑 그 주체가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나중에 듣고 여기 뒤에 깜빡했는데요. 저 책 다 읽었고요. 사실은 어필인데 아무튼 책 다 읽었고 제 17,000원이 재단에서 조금 더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하셨던 말씀 연장선상에 있는데 내부 인사, 외부 인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저도 끝발 좀 날려보려고 국정원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정원 역사상 국정원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국정원장이 된 게 한 명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김만복 원장 이후로 지금 뭐 예를 들어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공무원하던 분이 뜬금없이 국정원장으로 간 케이스였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라던가 그런 견제기관이 별도로 있다면은
그 부처의 장은 부처 내부에서 승진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 가장 옳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처럼 관료로서 계셨고 의원님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였던 노무현 장관을 모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외부 인사를 안 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최희성 기자님. 네, 저는 언론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일하면서 이제 4년차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일했을 때도 있고, 사실 제가 언론의 힘을 막강하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럴 때는 그 체감을 못해요. 오히려 많이 약하다는 생각 많이 들고, 과연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 이렇게 과연 된 건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오창석 나옵니다. 네, 먼저 의원님 무회사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 출연하셔서 일찍 들고 방송 한번 해주셨는데 팩트TV. 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뜬금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판의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언론이 나서기 이렇게 좌지우지하기 전에 국민들 개개인이 비판의식이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진보든 무슨 사실 지금 촛불이나 목청 사태는 진보다 보수다 싸움이 아니라 몰코그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의식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기 하기 위해서 네. 좀 중간에 끊고하면 어때요? 이게 다 기억 못하겠네요. 조금만 더 가요. 조금만 더. 말씀하셨다는 절반 정도 가요. 네. 뒤에 김창훈 의원님. 네, 김창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라딘의 주문에는 아직 회의 안 해서. 체리 하나 가지고 인기가 없어서 비축을 안 해요. 근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약간 의문이 든다 할까 하는 게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주의에 있어서 경제와 균형 거기서 가장 그 대의에 민주주의 대의에 가장 충실하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게 경제의 균형 자체나 정치 원리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자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국민 전체의 복리와 후생과 편익에 가장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그렇게 밀실 공천이라든지 추천이라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주로 많이 하셨던 이런 시스템화되었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봤을 때 그런 국민의 편익이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냈느냐.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의원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 인사에서 국민들이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이해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 이해경이고요. 보니까 저랑 같은 오팔린 객기시네요. 충격권이에요. 아마 제가 선택할 것 같은데. 빠르시네요. 저 77학번입니다. 네. 빠른 어릴 때는 기억이 77년. 아니 그냥 58년 됐어요.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제가 58년 됐이라서 제 친구들 이제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서 제가 오늘 저기 저녁에 그 또 결혼식이 있는데 안 올려다가 제가 어저께 교보 홍보를 갔다가 사실 이 책을 보니까 참여정부 인사라는 말을 또 이렇게 보고 그것도 모르셨군요. 들어봤어요. 제가 노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알겠습니다. 좋으셨다는 거고요. 우리 안채영 씨 앞으로 넘어가서.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잘 들었고요.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지 말고 자리에 맞게 사람을 고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책 보고 딱 느낀 게 이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다 보셔야겠다.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인사권에 대한 문제지만 어쨌든 민주당 공천을 할 때 과연 민주당의 공천 제도가 여기에 맞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얼마나 의원님들이 많이 보셨는지 네,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청문회 할 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원칙이나 도덕성 정말 그런 게 갖춰져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는 이건 민주 시민 교육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점점 더 뭐 좀 반항적이고 예의나 이런 범죄들도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청문회에 맞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교육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대통령이 인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교육 넓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옆에 윤동현 씨인가요? 네. 한번 가고 저는 완전 오늘 그냥 처음 봤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느낀 것도 많았지만, 그 인사라는 게 좀 시스템이 다 그 저기 우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선 그 뭐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제가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인사라는 게 좀 그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민주주의적,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인사 개혁이 이루어졌던 게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신 분이 그냥 입맛에 맞게 이렇게 꽂는 거, 이제 임명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그걸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외부에서 이제 그 들어오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못했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을 조금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이 외부에서 이건 아닌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반대 의견을 또 이제 얼마큼 못 듣지 않았나, 그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구체적 예는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국정원을 왜 장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국정원에 그 수족 같은 사람을 보내서 장악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외부에서 이제 들어왔던 이제 그런 것. 네, 외부의 그저기들이 뭐가 있었냐를 내가 내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요. 그리고 뒤에 서열차장까지는 일단 좀 보고. 일단 늦게 왔으니까 자기소개까지 포함해서. 네, 저는 정책이 DX에 있다가 지금 민주당이 인사 업무 실무를 맡고 있는 중앙검찰이라고. 지금 그럭저럭 되고 있네요. 저는 이 책을 박문주 비서를 통해서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 조성 변호사님 책을 고현우한테 선물하고 이걸 받았어요. 물물 교환하는. 물물 교환했습니다.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도 참 참여정부 인사처럼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영혼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한 4년 뒤에 집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권 이후에 제가 생각할 점으로서, 이런 우리 국민들은 효율성을 되게 익숙해하고 되게 편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군소리 없이 그냥 알아서 하지 뭘 그 시끄럽게 우리한테 언론에 알리고 막 공론화 시키냐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상 공론화 시키고 시끄럽게 굴 수 있다고 국민이 느끼거든요. 이러한 공정성의 바탕으로 둔 시스템을 잘 했는데, 가장 좋은 시스템은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永속적일 수 있는 뿌리 깊은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이 좋은 시스템들이 참여정부가 전국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도 가버렸고 인사수석도 가버린 것처럼. 하지만 4년 뒤 우리가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 어떻게, 지금 의원님이 이제 정권을 떠나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다면,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다면 집권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쓸 수 있을지 제가 감히 보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느냐. 여기까지 일단 뭐라고 답변을 좀 하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어유 그래도 헷갈려. 다 알아도 됩니다. 다 알아요. 아까 그 제 검찰하고 언론 그건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활용할 것 같으냐? 활용할 것 같으냐? 이거 저는 제가 보기에는 황우려 대표님도 와서 다 읽어보셨대요. 저한테. 책을. 이제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는 철학과 가치의 반영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내가 좀 줄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한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철학과 가치의 반영물이에요, 인사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사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계속 하겠다 그러면 시스템 만들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대통령의 생각이 전적으로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아마 그러면 시행착오는 계속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당 간의 선택의 문제겠죠. 그렇죠? 내가 좀 더 그런 걸 버리고 좀 공론을 넓히고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인사를 하겠다 하면 택하실 거고 그 제도 자체도 바꾸실 거고 지금 그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예요. 현재 그 제도 그 모습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하고는 곤란할 거다. 인사수석실 그 다른 행정관들보다 훨씬 중요해요. 청와대 사람 많으면요 간섭합니다. 근데 대통령께 유일하게 남은 합법적 권한 인사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사 잘하려고 직접 관여하는 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들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런 대목이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누가 언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냐. 벌써 이제 국민들 신뢰도 조사하면 일이잖아요. 벌써. 그죠?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은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한 2, 3% 차이 나죠? 뒤져졌죠. 네, 1위고 이제 됐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역사라는 게 그 재평가를 누가 하고 언제 하고 이건 없잖아요, 실제 사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책을 많이 쓴다는 게 그죠? 어떤 분이 죽고 난 뒤에 책을 많이 쓰면 그분은 평가를 받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그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알리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언제다 이건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다음번 정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가를 잘 살펴서 그런 정권이 나타나서 자 이건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학습의 효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거 잘한 점은 이거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저게 빨라지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그러니까 또 제가 우리 대통령한테도 맨날 듣던 소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지만 언론 탓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언론 탓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말 정론들이 심판이 돼서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써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언론의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입니다. 언론의 힘이 엄청 세요. 물론 사회부 기자 한 분이 느끼는 그 힘은 미약할 수 있어요. 황석이 그렇지. 근데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서부터 2005년까지 한글로 된 신문을 읽은 투자자는 다 망했어요. 대신 영어로 된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엄청난 캐피탈 게인을 얻어갔어요. 15조에 이른다고 해요. 그때 우리 도하 한글로 된 신문들이 썼던 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정권으로부터 400만의 신용불량자를 받아서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에 힘은 못 줄 만큼 전보다 경제 파탄이라는 단어, 조어를 썼어요. 국민들 되게 불안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주식 다 팔았어요. 외국 자본이 그때 확 들어왔어요. 외국 자본들이 보는 거시 지표나 그 신용불량자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제가 국정원을 한 번도 쓴 적 없죠. 물론 그 카드사를 정리할 때 공적 자금을 써야 했다는 논리도 있고 뭐 이랬지만 그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진짜 베스트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 언론의 힘이 많다. 그런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책임을 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언론의 힘이 약하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언론이든 국민이든 설득의 과정인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논리도 있으시고 또 대통령 자리에 있었는데 과연 설득을 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노력도 백약이 무효였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객관적 감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워딩에 5분의 1이라도 정확히 써줬습니다. 진지는 이렇습니다. 막걸리가 누구 때문에 한 번 이 히트를 쳤을 거 아니에요. 막걸리, 이명박 정부 때 막걸리 많이 팔린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전통 민속주의에 대한 그 특화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거를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가서 춘천부터 어디 가가지고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행사를 하면 권양숙 여사하고 떡 먹는 것만 찍어요. 일면에. 정말 어떻게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청와대가 궁여지책 끝에 만든 경우에 청와대 브리핑 그거를 해도 어떻게든지 이 손가락저기들한테라도 좀 알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실수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해답이 있었어요. 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분방하세요. 말씀할 때. 뭐지 그러시는데 그럽니다. 참모들 내부에서도 대통령 말 조심하십시오 많이 하죠. 저도 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워딩이 하도 안 나가니까 거기다 써요.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물론 대통령이 연설문도 직접 많이 쓰셨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종본을 드리면 쓰셔. 벌써 그러면 나 걱정돼요. 그때 부속실장이 없을 때 저는 뭐 하십니까? 뭐 나가서 요걸 얘기해야 이 언론이 다뤄줄 거야. 그래 언론가 막히니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느꼈던 애로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려요. 속상했죠 저도. 무슨 메시지를 주면 TV 거꾸로 쓰잖아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고 했던 그것도 전혀 사실과 달라요. 제가 배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18을 갔는데 대통령이 오시니까 그 유족들이 보상해내라고 막 그러니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뒷문으로 가시는 유족 대표가 오셔가지고 사과하러 오신 데서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하면 대통령이 나도 해먹기 힘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라고 혹은 어떻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대통령은 또 그 살아남는 방법으로 자기 워딩을 자꾸 가져갔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객관적일 수 없어요. 저도 봐도 나의 이익을 건드리고 나의 존립 자체를 치고 들어오는데 그 사주들인들 안 그렇겠어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5분의 1만이라도 내줬습니다. 개헌 나이에 얼마나 정말 애간장이 타지도록 저희들은요 2달 동안 피를 말렸어요. 하야 계획 이런 거. 진정성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서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하여튼 좀 힘드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기자님도 힘들 거예요. 제가 잘 알죠. 데스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고 또 제가 윤석민 회장도 잘 알아요. 네, 같은 모임의 멤버예요. 네. 그 다음에 정승민 부장도 잘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거고 국민의 비판의식 키우는 방법 그거는 좀 여유로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공직을 한 사람 치고는 조금 선진국의 생활을 좀 해보는 경험인데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우선 줄어야 돼요. 저녁이 있어요. 주말이 있는 사람. 저녁이 있으면 저도요 요새는 책 못 읽겠어요. 근데 커피 장사할 때는 일주일에 15번 읽어요. 그게 시간이 돼요.